백운기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 침략으로 망했을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제발 공부들 좀 하시라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청력 테스트 시키더니 이번엔 여당 대표가 역사 공부시키네. 어제 올라온 댓글인데요. 오늘 역사 공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들 장인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떠나니 마음이 편할 것이야. 고맙네. 서방사거리 9호전 장례식장. 펼쳐보는 거야 더 큰 꿈을 어떤 미래라도.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 취업이죠. 높은 취업률에 풍성한 장학금, 무료 스쿨버스까지 학생 성공 시대를 열어갑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중심 동신대학교. 여기는 장흥의 자부심이될 정하 에코하임. 84제곱미터 특급 설계, 세대당 1.5대의 여유로운 주차 공간, 장흥 랜드마크 신화를 잇는 또 하나의 자부심, 10년 전세 프리미엄, 장흥 정하 에코하임 시그니처. 1544-0406 정하종합건설. 부모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요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세대를 넘어 믿을 수 있는 린나이니까. 모두가 따뜻한 온 세상으로 갑니다. 린나이. 여수의 하늘을 품은 35층 스카이마크, 여수 바다가 펼쳐진 눈부신 오션마크. 여수시청 중심에서 빛날 독보적 센터마크. 첫 만남부터 여수의 작품이 되다. 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 3호. 10월 오픈 예정. 1533-2413 쌍용건설. 네,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맡으셨다고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민주연구원이 민주당 싱크탱크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부원장. 원장은 누굽니까? 노영래. 노웅래. 노웅래. 노웅래 죄송합니다. 의원이 원장. 네. 예. 그리고 장은미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살아 숨쉬는 보수의 심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대로 된 소개였습니다. 네. 겸손만 갖춘다면 정말 아쉬움이 없을 텐데. 제가 이게 능력과 자질이 안 되니까 약간 좀 건방져 보여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정말 기가 죽어가지고 방송을 제대로 못합니다. 약간 오버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장성철 소장 같은 분이 보수에 많이 있을수록 보수 심장이 더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욕만 많이 먹습니다. 정치권이 사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보내는 욕은 응원이고 격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대로 하라는 그런 거죠. 정치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선물 드리지요. 전지현 CP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폼 클렌징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시사 1번지 1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오행시 공모하고 있는데 로보트리님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직도 오행시 마감일이 10여일 남았는데 올라온 오행시가 두꺼운 책 한 권 분량 되겠습니다. 예, 정말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너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가 선물을 좀 늘렸습니다. 당초 한 분 뽑아서 크루즈 선도 여행사 롯데관광에서 제공하는 400만 원 상당의 2인 크루즈 여행권 드리도록 했는데 한 분 더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두 분께 크루즈 여행 그러니까 4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최우수상만 있으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우수 오행시 20분을 뽑아서 임플란트 판매 세계 1위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드리는
기능성 치약 칫솔 세트 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방송 시간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엄정하게 심사해서 1주년 되는 25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성철 소장님 네. 또 한 분 정도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시소처럼 균형 잡아주는 사회자 개의 대통령 백운기. 이건 좀 일상에서 지금 이 시간만큼은 만사책 겨두고 번개보다 빠르게 유튜브에 들어와서 지금 이 순간 시청하고 있습니다. 잘 됐다. 6603 문자 쓰시는 분이고요. 유튜브로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정정용님이신가 봐요. 네, 후보자 올라갔습니다. 와. 이거 소개하다가는 오늘 방송 못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또 저희가 취합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목요일 많이 기다렸습니다. 뭐 다른 패널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역사와 관련해서는 오늘 나오신 패널들께서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서 특히 윤경호 의원 역사 관심 많으시잖아요. 과찬이십니다. 먼저 공부를 좀 해봅시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 인식에 대한 윤경호 의원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조선이 내부의 분란 때문에 망했다. 그다음에 일본의 전쟁을 벌인 적이 없다. 그 마디마디만을 끊어서 놓고 보면 흔히 말하는 식민사관의 논리의 연장이다. 그건 맞죠. 그런데 이제 앞뒤에 왜 그 얘기가 나왔는가에 흔히 말하는 맥락을 끌어들여서 보면 저 얘기를 왜 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도 해명했잖아요. 뭐 공주 우금치가 동학농민 혁명 마지막 단계 가장 많은 희생 바로 장소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역사 인식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면 사실 뭐 역사 해석도 확연하게 진보와 보수 이거야말로 진보와 보수라는 게 나뉘거든요. 예. 그리고 앞뒤로 연결되는 흔히 말하는 친일파 청산이 지금 됐다 안 됐다를 놓고도 아마 싸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른 패널들께 저는 맡기고요. 이 논쟁이 나온 게 친일 국방 이재명 대표의 이것 때문인데 이 기회에 앞으로 이제 이 국감 내내 아마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할 거면 이런 걸 한번 논쟁을 해 주십시오라는 주문을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는 게 2017년에 송영무 당시 뭐 국방장관 문재인 정부 때 합의가 됐다고 했죠. 필리핀에서 합의했다고 했고요. 그 뭐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 국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남중국해 위에 제주도 앞바다 뭐 이런 데서 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왜 하필 독도 앞바다에서 했느냐? 그것도 일본에 더 가까운 쪽에서 했느냐? 뭐 이런 건데 그런 게 앞으로 한미일 군사 협력이 연습이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그러면 훌쩍 건너뛰는 그 가능성 이 정부가 훨씬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그러면 지금 얼마나 우리 정부 그다음에 야당 우리 국민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군사 동맹이 될 경우는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군이 오잖아요. 자위대가 오잖아요. 동맹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거 또 하나 아주 현실적인 문제. 미국의 대중국 봉쇄 때문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 그래서 이것 때문에 1대1로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항행의 자유를 내세운 남중국해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자고 미국이 던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 왔을 때 중국을 의식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났다고 얘기했을 정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에 차라리 한미일 군사훈련이라는 걸 계기로 우리 그런 얘기를 좀 해보자. 정부는 지금 입장이 뭐냐? 대통령은 입장이 뭐냐? 우리 야당은 입장이 뭐다? 국민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느 게 합리적일 것 같으냐?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어떨까? 역사 인식 이거요.
뭐 저도 뭐 입장이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역사 공부하자고 그러는데 또 그쪽으로 공부하자고 죄송합니다. 해서 네. 일단 1교시를 마치고 합시다. 예. 뭐 복스멜님 오늘 또 머리 아프게 생겼어요. 현대사 따라가기도 바쁜데 구한말 역사 공부까지 해야 되니 0202님 정진석 대표 말대로라면 지금 안에서 싸우느라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망하겠네요. 너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도 닮아가나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자, 일단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리고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고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의 역사 인식이니까 우리가 한번 좀 따져볼 거 있고 또 역사 공부 좀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들고 나섰는데 왜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가? 바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역사 문제도 그 위치 때문에 우리가 그냥 패스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장현미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전 국사 교과서로 배우잖아요. 이 역사를. 그럴 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수세적이고 뭔가 내부적으로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표현을 물론 뭐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뭐 역사적으로 없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역사관인가 진단인가 상당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고 저는 보수층은 더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해서 자부심을 갖고 이런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 전술핵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게 한번 철회되긴 했었지만 전술핵을 배치했을 때는 이게 포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항공기에 탑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이게 날아올 수가 있고 전시에는 활용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과연 이 정부에 있었나? 그리고 전술핵이란 거 이야기하는 게 우리와 북한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고 그걸 전제하면서 북한의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을 허물 수 있죠. 우리가 받는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 있다라면 이득이 있나요? 이게 정치적인 수사. 지금 국내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읽힐 수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경 대응한다는데 저는 이론을 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수단이 유효적절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한반도 비핵화를 허무는 건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동북아 정세에도 군비 정쟁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과연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이 제대로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저는 윤경호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상당히 공감했던 게 이게 단순히 군사 훈련에 그칠 것인가? 동맹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얘기하셨었죠. 대선 국면 때도. 여차하면 일본 군대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자주국방 맞습니까?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역사 공부하자고 그러는데 자꾸 전술핵 쪽으로 얘기가 갔는데 뭐부터 할까요? 일단 역사 공부를 하자니까요. 네. 예. 현근택 부위원장. 네. 부원장입니까? 부원장. 예. 네. 일단 역사 인식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봅시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전형적인 뭐 저는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해자의 논리를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절도 사건이 났다. 그러면 거기 뭐 집안 단속을 잘 못했네. 문을 안 잠갔네. 뭐 사람이 들어가기 쉽게 해놨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어떤 성범죄가 일어나면 그분이 뭐 옷을 좀 그렇게 입었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전형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탓하는 구조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구한말의 조선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열강 사이에 끼면서 어떻게 하면 생존해 나갈까 길을 모색하는 차원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강제 병합하고 강제로 식민지화하는 건 맞느냐?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주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물론 앞뒤 글을 저도 쭉 보면 물론 뭐 가스라테프트 위락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우리 국력은 6이다 쭉 얘기하시지만 일본이 마치 국군을 걸고 청나라 러시아와 싸워서 어쨌든 힘이 있었으니까 조선을 차지한 것처럼 이제 또 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시각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뭐 이완용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도 그 논리였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이 없다. 어딘가에 의탁해야 된다. 그게 러시아가 될지 뭐 중국이 청나라가 될지 일본이 될지 모르지만 당시에 어쨌든 일본이
러시아도 이겼고 중국 청나라도 이겼으니까 우리는 일본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당시에 친일파들의 논리였는데 그거가 똑같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 그걸 뺏기기 위해서 혈서를 쓴 사람도 있고 자결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또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한 사람도 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우리가 일본을 단순히 이길 수 있겠다고 해서 생각한 거겠습니까? 우리 그 밀정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뭐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그냥 복종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 집권 여당 대표로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세 분 의견 들어봤는데요. 장성철 소장께는 먼저 궁금한 거 몇 가지 제가 짧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장 소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기본적인 신념과 관점과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게 논란이 됐고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아마 더 높을 것 같은데 제 맞죠. 생각에 이제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내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역사 공부하라고 다시 반격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분의 기질인 것 같아요. 성품, 기질. 되게 강한 분이거든요. 본인이 뭐 잘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실수 같은 거 인정 안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한번 잘못했다고 하면은 본인의 논리가 다 깨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항변하다 보니까 한용운 선생 글도 올리고 또 이제 다른 전술핵 얘기도 꺼내고 하는 것 같은데 논리가 계속 확대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장 소장께서는 정진석 위원장이 말한 조선 만국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가해자의 논리에 저는 100% 동의하고요. 전형적인 식민지 사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저런 논리라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해방전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친러파와 친우크라이나파가 내부적으로 싸워서 나라를 다스릴 힘이 없었고 지킬 힘도 없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공한 거에 대해서 옹호할 수가 있다. 그런 논리로. 그리고 티벳을 중공이 침공을 했었죠. 그때 너희들도 지킬 힘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게 강자의 논리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역사적인 논쟁에 대해서 본인의 신념과 뭐 관점과 뭐 판단이 있겠지만 여당의 당대표라는 자리에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힘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내가 뭐 몇 개월 동안은 내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되겠다.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하셨으니까 장유미 변호사. 네.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핵 무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어서 그렇죠. 사용하지 못하고 예. 있는 거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까라고 전망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몇 군데 침략을 해서 그 지역을 일단 뺏는 거죠. 네. 그리고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그 주민들이 90% 이상 우리는 러시아 땅이 되고 싶어요라고 찬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 러시아 땅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시 뺏어가면 아니 우리 영토인데 이걸 뺏어가 핵무기 써. 그런 논리를 개발하려고 지금 그런 투표를 했는데 네. 보면은 완전 공개 투표 비슷하게 돼 있지 네. 않나요? 막 이렇게 펴서 넣고 투명함에 투표하고 그러면 그게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다 공감이 되고 이런 논리라면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중국, 뭐 티벳을 향한 그런 공격들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역사 인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정정당당하게 평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논리로라면 세계적인 정세에 대해서도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고 이 부분이 그렇다면 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정치인이 줄 수 있는 메시지로 평가를 해볼 때 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위난을 자초했어. 일본이랑 전쟁도 할 수 없는 그런 국력이었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나라라서 멸망한 거야라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한테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시잖아요. 집권 여당의 대표이시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도 떳떳하게 그 사관 끝까지 밀어붙이실 수 있습니까? 전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현근택 변호사 지금 네. 민주연구원 부원장 맡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 아마 깊이 들여다 볼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축이 북한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또 올북 그 어민들, 탈북 어민, 네. 탈북 어민들 문제 처리한 것으로 이제 문제가 촉발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한미일 군사 훈련도 사실은 북한이라고 하는 상대방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진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원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대북 정책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또 그 문제도 다루겠지만 김문수 위원장,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김일성주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중요한 위원장 자리에 앉히고 이러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개별적인 포석이 아니라 전체적인 현 정부의 방향에서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100%.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보수 정권이 그동안 보면 이제 북한과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거나 키우면서 어쨌든 뭐 여기에 있는 특히 민주당이나 뭐 진보 세력들을 좀 탄압하는 형태를 많이 취해왔거든요. 이제 그게 기본적인 구도였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일본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한미 동맹 뭐 그다음 미국 일본 동맹 아무 문제 없어요. 그동안 해왔고. 근데 일본하고 군사 협력을 할 거냐,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처럼 동맹을 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우리 어찌 보면 생존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남중국해에서 들어오는 항해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해관계 같아요. 만약 거기가 막히면 식량, 에너지 다 끊기니까. 근데 독도 근방 동해에서 같이 훈련하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건 물론 말씀처럼 북한을 염두에 둔 거잖아요. 지금 일본을 같이 훈련하는 게 초계기가 우리보다 훨씬 많고 함정도 많고 잠수함도 어찌 보면 많고, 그러니까 해군은 원래 일본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좀 의존해서 뭐 미사일 탐지라든지, 그러니까 정찰 위성도 거기 많으니까, 그다음에 잠수함 탐지 같은 거 일본에 좀 힘을 빌려야 된다. 이게 기본 논리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일본이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뭐 어쨌든 기술이라든지 있으면 그걸 의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군사 동맹이라든지 이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요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문제는 저는 친일이냐 반이냐도 있지만 우리 어쨌든 기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보는데 그거를 지금 자꾸 흐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그러면은 서울에다 인공기 꽂으란 말이냐 이렇게 반박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당연히 우리가 스스로 지킬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주국방해야 되는데 안 되면 이제 미국까지는 되지만 일본까지 의존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 있는데 그거를 자꾸 친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북한을 용납하는 거냐, 당연히 안 되죠. 북한 핵실험 안 되는 거 당연히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이제 그런 논리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친일 얘기하면 친북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가 70년대 80년대 보수 정권의 기본 논리였는데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전 그런 느낌이 좀 받았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꼭 민주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꼭 말씀하셔서 우길기를 휘날리며 이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지적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평화에 관련된 정책이 큰 방향을 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나 야나 정치권이나 학계나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가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방향인가에 대한 담론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이.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한반도의 우길기가 휘날리는 것을 어떻게 보겠느냐. 또 여당 대표는 일본하고 전쟁 조선 왕조는 한 적이 없다. 이런 표피적인 문제들이 자꾸 부각이 되면서 그런 담론이 실종되면 사실 사이비들이 이제 맞아요. 판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윤경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출발점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인식, 이거 과거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했느냐,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연결은 되죠. 근데 정진석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궁지에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불쑥 꺼낸 얘기가 전술핵 한반도 배치,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한반도 비핵화 폐기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정말 갑자기 정말 차원이 확 달라지는 얘기라고 봐야 되는 게요. 전술핵 배치라는 게 우선 전술핵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위력과 규모를 가진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술핵이라는 게 지금 미국의 결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뭐 요청, 염원, 노력으로 그러면 가능한 일이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핵하면 우리는 사실 2차 대전 끝나는 태평양 전쟁이 끝나는 그 말기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졌던 그거잖아요. 이 전술 핵이라는 게 그거에 관하면 어느 정도로 더 커진 규모냐 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그 전술핵조차도 이걸 한반도에 배치를 하자 이 얘기가 아까 장윤민 변호사 잠깐 얘기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전술핵이 과거에 YS 때 핵 배낭이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해프닝이 벌어진 적이 있었죠. 해구산, 예, 해구산, 예, 핵배낭, 핵배낭. 마찬가지 개념 연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개념으로는 운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전투기나 전폭기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니까 그냥 괌에 있는 비행기가 떠서 뭐 필요하다면 한반도에 얼마든지 배치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뭐 이런. 근데 이제 이게 왜 나왔는가를 한번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되고 91년에 흔히 말하는 소련 연방의 15개 나라에 핵무기가 쫙 분산 배치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하면은 무질서한 세계가 될 수도 있다. 그 당시에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인데 그 조지 부시 대통령 쪽에서 나온 개념이 뭐였냐면요. 불량 국가, 로그 스테이트라는 게 그때 나오거든요. 그들 손에 핵무기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이 내놓은 게 전술핵 핵이라는 주장이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에서 한반도에서도 뺐죠.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얻어낸 게 남북 군사 합의 뒤에까지 와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NPT 체제로 북한을 끌어들여서 핵사찰도 받아들이고. 근데 이걸 지금 갑자기 없애자 이 얘기는 그 다음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출발이 갑자기 지금 전술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폐지 이것까지 가버린다는 거는 만약에 본인이 역사인식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섰다면 그것은 더 위험한 발상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여당 대표 입장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으니까 들여다봐야 되는데 장윤배 변호사, 네. 이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방침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논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쭉 평화정책 추구하면서 해놓았던 일이 뭐냐.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 한 번도 도발이 없었지 않느냐. 그걸 성과로 삼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놈들 자꾸 핵 개발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됐지 않느냐. 그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논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전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을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도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었죠. 그랬더니 과거에 대선 때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분명하게 했는데 좀 열어놓고 있다.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단순히 여당 대표의 아이디어 차원을 넘었구나. 뭔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가시화되는 국면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대북 관계가 완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문재인 전 정부 저는 잘못한 거 있으면 당연히 지적하는 게 현 정부의 몫이자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완전히 핀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협상 상대예요. 쉬웠으면 이런 국면이 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원 전략도 구사하고 뭔가 채찍을 내밀면 당근도 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정말 짧은 시간에 다루기는 너무 큰 주제인데요. 15 듣고 이어가겠습니다.